안녕하십니까.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증 과정의 김민주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지금 1회차 모의고사 함께 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3과목 텔레마케팅 관리에 대한 25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1번 문제 먼저 풀어볼까요? 고객 생애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고객 생애 가치란 무엇인가요? 고객이 어떠한 기업과 첫 거래를 혹은 첫 구입 혹은 첫 가입을 한 그 시점부터 고객이 사망할 때까지 아니죠. 고객이 마지막일 것이라, 구매가 마지막일 것이라 예상되는 그 시점까지 고객이 얼마 정도의 우리에게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구매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 고객 생애 가치를 평가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성하는 세부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할인율. 그렇죠. 2번 고객이 얼마나 공헌을 했는가. 2번 공헌 마진 맞고요. 3번 마케팅 비용. 내가 그런 마케팅 비용을 얼마나 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얻었는가. 고객이 얼마나 우리에게 공헌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이러한 고객 생애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요소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4번 가격 탄력성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가격 탄력성은 어떤 수요라던가 혹은 공급 간에 그리고 시장 내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을게요. 저희가 고객 생애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고객 생애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어요. LTV라고 쓸까요? 고객 생애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 요인이 이제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 문제가 실기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볼까요? 그게 뭐냐면 먼저 고객 신뢰도죠. 고객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신뢰를 보여주는가 혹은 자주 구입을 하는가 이런 부분이고요. 고객 기여도. 어떤 공헌에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구입을 좀 해주나 이런 것들. 그리고 고객 반응률. 내가 어떤 촉진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얼마나 반응이 오나 피드백이 오나 얼마나 빠른가 이런 거죠. 그 다음 고객 성장성. 내가 이런 고객하고 계속 장기적으로 유지를 하고 싶은데 어때요? 가치는 점점 높아지는 게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겠죠. 성장성이 정말 있는가? 정말 오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 그래서 고객 생애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렇게 4가지도 함께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2차 실기시험 준비할 때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2번 풀어볼까요? 이번에는요, 리더십의 특성 이론에 대한 부분이네요. 그래서 리더십의 특성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저희가 이번에 그 3과목에서 리더십 특성 이론, 그리고 리더십의 이론에 관련해서 공부를 했을 때 크게 리더십의 특성 이론, 그리고 행위 이론, 그리고 상황 이론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특성 이론은 뭐였나요? 가장 오래된 거였어요. 그렇죠? 가장 오래된 리더십 연구 이론이다. 맞네요. 그렇죠? 그 다음 리더들은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특성들이 있다. 맞아요. 리더들은 그 사람들만의 뭔가 공통점이 있어. 뭔가 특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특성이 있으면 어디 가서도 리더가 될 수 있고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리더십의 특성 이론이었죠. 2번, 해당 조직원들의 특성 등의 상황적인 요인들을 중요시한다. 자, 상황적인 요인들을 중요시한다? 이거는 리더십의 상황 이론이 되겠죠. 2번이 정답이겠네요. 3번, 책임감이나 통솔력 등의 관리 능력을 리더의 중요 특성으로 꼽는다? 맞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은 리더십 상황 요인이다. 상황 이론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3번 볼까요? 콜센터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타 직종에 비해서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각 조직에서 어때요? 콜센터에 상담사들이 이직률을 좀 낮출 수 있도록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2번, 콜센터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어떤 조직보다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뭐 사무적인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그 일을 하다가 혹시라도 실수했을 땐 다시 수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고객과의 응대에서는요. 굉장히 그 한 가지만으로도 고객은 그 기업에 대해서 이미지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전문적인 그러한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3번, 콜센터의 효율적인 조직화가 이루어져야지 생산성이 높게 업무를 실행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콜센터 내에서도 어떤 조직 문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었어요. 국내 콜센터 조직은 점차 소형화 그리고 인하우스 형태로 변하는 추세다? 그렇지 않죠. 보통 지금 최근 이제 국내 콜센터 조직은 점차 대형화되고 있고요. 인하우스가 아니라 외부 대행사, 외부 텔레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그 회사에게 아웃소싱을 주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4번 볼까요? 일반적인 텔레마케팅의 전개 과정은 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 되게 집중해서 잘 봐주시고요. 이 순서가 그대로 실기시험에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를 써라 라고 하면 여러분이 쓰실 줄 알아야 돼요. 자, 맨 처음에 텔레마케팅을 하려면 먼저 기획을 해야겠죠. 내가 텔레마케팅을 업무를 볼 어떤 목적이 있을 거예요. 뭐 시장 조사를 위한 목적인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인지,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인 건지 먼저 기획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직원을 뽑고요. 여러 가지 장비도 구성해야겠죠. 그 다음 고객을 만나는 거죠. 실행을 직접 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반응을 봐야 되겠죠. 내부적으로도 일단 봐야 되고요. 뭐 직원들이 불편한 것이 없는지 내부적인 반응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적인, 고객들은 좀 불편한 점이 없었나? 어떤 좀 개선되는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없었나? 이런 것들 반응을 좀 피드백을 보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 반응에 대해서 정량적, 정성적으로 좀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가를 내리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기획, 실행, 반응, 측정, 평가. 이 순서 꼭 외워주세요, 여러분. 자, 55번 볼까요? 다음 중 아웃바운드 콜센터의 성과 분석 관리 지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성과 관리를 이제 정확하게 측정할 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좀 다르다라고 했었죠. 이번에 아웃바운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1번, 고객 DB 소진율. 중요하죠. 그래서 총 어떤 상담사에게 불출된 그런 그 DB 중에서 어느 정도 소진을 하고 어느 정도 접촉을 시도했나 성과관리 지표입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시간당 판매량 굉장히 중요하죠. 그 상담사가 어느 정도 판매를 했나. 그다음에 시간당 접촉 횟수 몇 명의 고객을 좀 접촉을 했나 중요하고요. 콜드콜량은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콜드콜량. 콜드콜이 뭔가요, 그러면? 기억나시죠? 한 번도 접촉이 없었던 고객에게 전화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새롭게 판매하는 작업, 그런 콜을 우리는 콜드콜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스마트 성과 목표 설정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각 조직에서 어떠한 성과 목표를 만들 때 어떠한 기준으로 만들어야 효과적인가. 그래서 약자를 따서 스마트라고 했었죠. S. 최대한 구체적이어야 된다. 맞아요. 그렇죠? 2번 M.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요.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혹은 정성적으로도 측정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A가 없는데요. A는 뭐죠, 여러분? 어테이너블,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수치여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목표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보기에도 저건 당연히 안 돼. 처음부터 하려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측정 목표를요.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잡아놨어요. 혹은 너무 높지 않게 잡아놨어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분 들죠. 그래서 A는 바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어야 된다. 그 다음 3번 result. 바로 전략 과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달성하는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있어야 된다. 맞아요. 4번 타임바운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최대한 빠르면 좋겠지만 사실 이 최대한 빠른이라는 건 기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업의 어떠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할 때 기간도 달성하죠. 기간도 분명히 우리가 미리 정해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최대한 빠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한 달. 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7번 볼까요? 모니터링의 핵심 성공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모니터링이 이제 각 조직에서 진행이 될 때, 콜센터에서 운영할 때 핵심 요소는 과연 무엇이냐? 1번, 모니터링에 대한 공감 형성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상담사들은 모니터링을 진행할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혹은 이것이 정말 나의 상담 품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이런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되죠. 특히 이런 상담사들의 어떤 모니터링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급여도 책정이 되기 때문에 특히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되고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정말 상담사의 품질이 올라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동기부여도 될 수 있겠죠. 3번 합리적인 평가 지표 그리고 목표 설정이 되어야 된다.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모니터링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모니터링 시트가 있어요. 평가 시트를 보고 이게 정말 우리 상담사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가, 조직에 도움이 되는가 먼저 보고 그 다음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줍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점수를 좀 높게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먼저 다 이야기를 해주고 목표도 설정을 해주죠. 그다음 4번 QAA의 근태율. 모니터링 담당자의 근태율과는 모니터링 핵심 요소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8번 문제 볼까요? 고객이 콜센터로 전화를 했는데 콜센터 전화기까지, 그러니까 교환기까지 도달되지 못한 비율을 뜻한다. 그래서 성과 관리의 서비스 지표로 측정하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고객이요 콜센터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날 비가 엄청 왔어요. 혹은 너무 날이 추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전산도 막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런 날 콜센터에 연결 자체가 안 돼요. 뭐 대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런 수준, 도달되지 못하고 전화 끊기는 건 뭐라 그래요? 불통콜이라고 부르고요. 지금 이 비율을 물었죠? 비율을 물었으니까 불통률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불통률이 되겠네요. 자, 우리 여기 A씨가 나오는데요. A씨, 어반던드 콜이 뭘까요, 여러분? 포기호죠, 포기호. 이분은 그래도 도달이 됐어요. 콜센터에 도달이 됐고요. 상담사랑 대신 대기하는데 물론 뭐 오래 기다려서 끄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그 중간에 전화 거는 중간에 알아냈어요. 전화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끊는 경우도 있죠. 포기율을 AC라고 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59번 볼까요? 다음 중 인사고과의 목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각 조직에서 인사고과를 진행하는데 그 목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1번 적절한 인사 배치.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각 조직에 따라서 뭐 분위기라던가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다 다르단 말인 거죠. 적절한 인사 배치가 되어 있는가. 2번째, 부적격자의 조기 발견과 제거.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 신입사원이 됐던 간에 혹은 좀 경력이 오래됐던 직원 간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능력을 갖춘 그 직원을 다시 적절하게 인사 배치하는 거죠. 3번, 직원의 능력 개발 그리고 공정한 처우를 하기 위함도 있죠. 그럼요. 당연히 인사고과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임금 관리거나 혹은 승진 관리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4번, 상위자 주체의 평가 능력 향상. 물론 평가 능력도 올라가겠죠. 계속 하다 보면. 하지만 이것이 인사고과의 정확한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60번 볼까요? 인바운드 콜센터의 인입콜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서비스의 소멸성의 특징상 최대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수요콜을 예측하고 그만큼 상담사들을 배치시켜 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바운드 콜센터의 성공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뭐였죠? 탄력적인 인력 배치였죠. 자, 왜 중요해요? 서비스의 소멸성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상담사가 100명이 있어요. 그런데 전화가 50콜밖에 오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 50명은 뭐해요? 그냥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오후 3시가 넘어가면서 어때요? 전화가 엄청 많이 와요. 전화가 1000콜이 와요. 1000콜이 오는데 1000콜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대기 콜인데 지금 상담사는 100명밖에 없다는 말인 거죠. 이거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거 뭐예요? 서비스 소멸성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남은 그때 50명, 놀고 있던 50명을 여기다 쓸 수 있느냐? 그건 안 되죠. 그렇죠? 상품이라면 재고니까 다시 쓸 수 있지만 서비스의 특성상, 소멸성의 특징상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2번, 먼저 걸려온 전화가 먼저 처리되는 순서를 준수하고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되도록 한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여러분. 뭐죠? ACD. ACD 기능이 어떤 거였죠? 먼저 걸려온 전화가 먼저 처리되고요. 또 게다가 균등하게 콜을 배분해줘요. 대기하고 있던 상담사들이 예를 들어서 50명일 때 가장 많이 대기했던 시간. 그러니까 어떻게 예를 들면 물론 휴식 시간 혹은 고객과 상담하지 않은 기간이 가장 오래된 상담사부터 차례차례 균등하게 다 배열을 해줍니다. 이 기능이 바로 ACD 기능이죠.
세 번째, 인입되는 모든 콜은 시간별, 요일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산정한다. 그리고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한다. 그러면 안 되죠. 요일별, 시간별 특성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최근에는 어떠한 이런 탄력적인 인력 배치가 늘어나면서 아르바이트 혹은 뭐 시간제 이런 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보통 콜센터가 오전, 점심시간까지는 그다지 바쁘지 않거든요. 점심시간이 되면 전화가 많아요. 왜요? 직장인들도 전화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본인들도 점심시간에 전화하는 거죠. 점심시간부터 뭐 오후 3시? 보통 요 정도? 그래서 타임식으로 근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바로 왜 그렇죠? 서비스의 소멸성을 좀 위해서 배치를 시켜놓는 거죠. 공급을 제공하는 거죠. 4번, 상담사의 결근, 휴식, 식사, 개인적인 부재 등의 부재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산정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61번 볼까요? 이전에 한 번도 접촉이 없었던 대상에게 전화하고 상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뭐예요? 정답은 콜드콜이었죠. 자, 우리 두 번째 PBX 볼까요? PBX 뭐였죠? X 끝에 X자가 팩스 X자죠. 그래서 내가 어떤 콜센터에게 팩스 어떤 서류를 보냈을 때 상담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전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바로 PBX라면 IVR이 뭐였죠, 여러분? IVR은 내가 콜센터에 전화했어요. 근데 고객 아직 상담사하고 연결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미 서비스는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ARS 기계가 나한테 김민주 고객님 맞으면 1번 아니면 2번 혹은 뭐 고객님의 주민번호 눌러주세요. 통화 목적이 뭔지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미 서비스가 시작됐다는 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 IVR이다. 그래서 정답은 콜드콜 4번이 되겠네요. 자, 62번 볼까요? 국내 텔레마케팅 시장에 대한 어떤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1번, 콜센터 전용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콜센터 전용 상품이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들이 뭐 TV에서 봤던 제품 혹은 콜센터에서 한번 전화 받았던 제품 내가 그때 구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 그 상품이 너무 사고 싶어요, 다시. 혹은 그 보험을 다시 가입하고 싶어요. 그때 상담사하고 상담했을 때 그땐 결정 못했는데 사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혹은 아는 설계사한테 물어봤더니 그건 안 된대요. 왜요? 콜센터 전용 상품이 너무나 많아요, 최근에는. 이런 상품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다. 2번, 인하우스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아니라 그랬었죠. 3번, 최근 들어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의 업무를 모두 진행하는 통합 콜센터가 늘고 있다. 그렇죠. 왜요? 이 CTI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거죠. CTI 기술의 도입으로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이 증가되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63번 볼까요? 다음 중 통합 품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보통 통합 품질 말 그대로 통화의 품질을 높이는 거죠. 어떤 콜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거기도 하고요. 이것과 모니터링 그리고 서비스 레벨.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헷갈려요. 사실 비슷하죠. 약간 말들이. 그렇죠? 통합 품질은 뭐예요? 말 그대로 어떤 종합적인 평가 체계예요. 그래서 어떤 콜센터의 종합 품질 그리고 경쟁력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고요. 모니터링은요. 어떤 개인의 성격이 좀 짙어요. 개인과 조직. 그래서 이거는 보통 기업이라고 할까요? 기업과 조직의 성향이 짙다면 그래서 모니터링은 개인을 이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하기 위함이에요?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이 아니라 어떤 코칭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어떤 급여를 주거나 이런 것들에 활용이 되긴 하지만요. 그래서 모니터링은 약간 개인적 이런 것들이 좀 품질이 좀 중요하다. 이것들이 모니터링의 목적은 보통 개인 혹은 그 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되는 게 모니터링이라면 서비스 레벨은 뭐냐면요. 어떤 정해진 그 시간 내에 받아내는 콜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마냥 경영에 관한 거죠. 콜센터 경영.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서비스 레벨은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서비스, 친절 이거랑은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1번 볼까요? 통합 품질이란 주로 상담원 개개인의 전문 능력을 평가한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모니터링이에요. 이것은 통합 품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 통합 품질의 궁극적인 목적은 콜센터 경영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맞아요. 3번, 콜센터의 종합 품질과 경쟁력을 동시에 평가한다.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통합 품질은 종합적 평가 체제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1번이 되겠네요. 자, 64번 볼까요? 커크패트릭의 교육훈련 평가의 4가지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각 조직에서 교육, 훈련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 교육, 훈련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 알았어요. 그리고 실행을 했는데 이 교육, 훈련이 정말 조직원들에게 도움이 됐나? 얼만큼 도움이 됐나? 그래서 추후 이런 교육을 또 진행해도 될까? 이런 것들을 평가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4가지 기준이 있다. 바로 반응 기준, 학습 기준, 행동 기준, 결과 기준. 4가지 정확하게 나왔어요. 맞아요. 자, 그 다음 그럼 반응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참여자들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만족스러웠나? 정말 만족스러웠니? 만족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4가지 평가 기준 중에 가장 확인하고 그리고 효과성을 측정하기가 가장 용이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죠. 지금은 이제 각 특성에 대해서 정확히 나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4가지 이러한 평가 4가지 기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평가하기 용이하냐? 그러면 반응 기준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반응 기준, 자, 맞는 설명이고요. 두 번째, 학습 기준 평가. 교육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전, 사후 비교 검사를 한다. 맞아요. 그 다음 행동 기준 평가. 교육 참가자들의 성과 행동에 일어나는 변화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인터뷰를 한다던가 관찰, 설문조사 등을 진행을 합니다. 네 번째, 그 다음 결과 기준 평가는요. 그러면 정말 이게 도움이 됐다면 어때요? 변화 정도. 생산성이 정말 올랐나? 이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물론 정량적인 것도 있지만 정성적인 것들도 앞에서 많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량적인 항목들을 위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정답 안에 설명이 좀 틀린 내용은 4번이 되겠네요. 여긴 정성적이라 그랬죠. 정답은 정량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5번 볼까요? 다음은 콜센터의 인력관리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빈칸의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 혹은 빈칸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순서를 볼까요? 인력관리 프로세스라 그랬죠? 과거 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한다? 그래? 그럼 콜 관련된 인력관리 프로세스라고 했으니까요. 처음에 이걸 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두 번째, 그 다음에 상담 인력을 계산해요. 상담 인력을 계산했다는 건 뭘 한 건가요? 콜을 예측한 거죠. 그리고 상담원의 스케줄을 배정해 주고요. 일별 성과 관리 그리고 분석을 한다. 자, 그래서요. 지금 보면 3년간의 콜 인입량 이것들을 대상으로 콜 예측한다? 맞아요. 그리고 비상담 시간, 그러니까 상담하는 시간이 아닌 시간을 확인하는 것 맞아요. 그 다음에 평균 콜 처리 시간은 얼마 정도 됐느냐. 그래서 평균 예를 들어서 1000콜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상담사가 몇 명 있다. 그랬을 때 이 상담사들은 평균 뭐 1분 통화한다. 1분 20초 통화한다. 이런 것도 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시간당 판매량. 판매는 누가 하나요? 보통 인바운드보다 아웃바운드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시간당 판매량은 콜 예측할 때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66번 볼까요? 다음 중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서번트 리더십. 자,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나요? 인간 존중. 인간 존중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둔 리더십이다. 맞아요. 2번. 자, 거래적인 리더십과 달리 부하와 리더는 수직적인 관계에 가깝다. 자, 거래적인 리더십은 뭐죠? 너 그거 해. 내가 지시했어요. 그래서 너 그거 하면 내가 뭐 줄게. 내가 이번에 승진시켜줄게. 급여 조금 더 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거래적인 리더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지시해요. 그렇죠? 통제한단 말이에요. 관계가 어때요? 수직적이에요. 그런 반면에 서번트 리더십은 아까 뭐라 그랬죠? 인간 존중.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의 특성은 수평적이다. 정답이고 틀렸네요. 그렇죠? 3번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렇죠. 4번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리더십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67번 볼까요? 콜센터 리더의 자질로서 요구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번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 끊임없는 자기 개발, 그리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도록 노력해야 된다. 맞아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개발해서 조금 더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원만한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 리더들은 보통 고객을 상대하는 일은 거의 없죠. 그럼 보통 어때요? 직원들 간에 다 모두 통솔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약간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만하게 인간관계를 가져야 된다. 세 번째, 일과 사람 모두를 중요시하는 가치를 가져야 된다. 그렇죠. 이런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그 직원들이 정말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전문적인 자질도 쌓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야 되죠. 네 번째, 위험을 피하려는 안정적인 태도를 갖춰야 된다. 그렇진 않죠. 보통 뭐 우리가 뭐 교육하거나 그럴 때도 뭐라 그러나요? 늘 조직에서 뭐 변화해라, 혁신해라라고 하죠. 그래서 위험을 피하려는 안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보통 어떤 혁신적인 혹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갖춰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68번 볼까요? 리더십 이론이 또 나왔어요. 자, 1번 리더십의 행동 이론은요. 리더는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효율성을 연구한 이론이다. 맞아요. 우리가 특성 이론, 그리고 행동 이론, 상황 이론 이렇게 세 가지 했었죠? 2번 리더십의 그 상황 이론은 이렇게 상황 이론의 발전으로 리더십 연구가 더욱 풍성해지고 보다 유연한 이론 개발에 기여했다. 맞아요. 3번 피들러의 상황 적합 리더십에는 피들러가 사실 상황 이론의 가장 첫 번째 연구자였죠. 리더십에서는 리더와 조직에 대한 이해가 가장 요구된다는 특징이 있다. 자, 리더의 특성이나 리더의 행위가 아니라 상황 이론에서 뭐라 그랬죠? 상황. 어떤 조직원들의 상황, 물론 내외적인 상황도 있고 외부적인 상황도 있겠죠. 거기다가 조직원. 물론 그 상황에 조직원들이 포함이 되겠죠. 어떤 조직원들이 있느냐,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가장 크게 요구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적 리더십에서는 리더의 행동을 과업, 그리고 관계 행동의 이자축으로 분류하고 상황 요인을 추가해서 리더십의 스타일을 보여주었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69번 문제 풀어볼까요? 아웃바운드 스크립트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아웃바운드 스크립트의 특징으로 틀린 설명을 골라야 되겠습니다. 1번, 신상품이 출시될 경우에 스크립트를 새롭게 개발하여 제공한다? 맞아요. 그래서 새로 신상품이 개발됐을 때 좀 새롭게 먼저 다시 훈련한 다음에 고객을 응대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 되도록 문장이 짧고 간결해야 된다. 그렇죠. 계속 길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사겠어요? 아니죠. 딱딱 어떤 목적이라던가 이익, 혜택 이런 것들을 짧고 간결하게 이야기를 해서 고객에게 빨리 물건을 판매하거나 혹은 고객에게 어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빨리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스크립트도 그렇게 작성이 되어야 하고요. 세 번째, 고객과의 상담 흐름은 늘 동일하기 때문에 상담 시 수정하지 않도록 한다? 아니죠. 우리는 그때 바로 4과목 때 우리 뭘 배웠었죠? 유형별 고객 특징에 대해서 했었어요. 그죠? 우리가 상담하는 그리고 마주하게 되는 고객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만큼 어때요? 유형별로 수정해야 된다. 혹은 상황별로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고객 반론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론 극복을 위한 내용도 미리 작성해 놓는다. 그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상황에 맞춰서 딱 신뢰성 있게 혹은 전문성 있게 반론 극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화를 받거나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예측 가능성이었거든요. 고객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게 스크립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 3번. 상황이나 고객에 따라서 우리는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가 맞습니다. 자, 70번 볼까요?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무언가? 라고 했어요. 자, 볼까요? 직원이 근무하는 과정에 감독자가 직접 실무 또는 기능에 관해서 훈련시키는 것을 말해요. 그럼 교육 훈련 중에 한 가지인데요. 어디서 한대요? 직접 현장에 간다 그랬죠. 그래서 근무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현실적이고요. 교육장을 섭외하거나 이동할 필요가 없다. 또한 훈련과 생산이 직결돼서 경제적인 것이 장점이기도 하다. 자, 뭘 말하나요? OJT를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기 잘 보셔야 돼요. OJT가 두 가지가 있죠. 자, 이거는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럼 온 더 잡인가요? 오프 더 잡인가요? 온 더 잡이죠. 그래서 오프 더 잡은 어디예요? 바깥에 나가서 외부 가서 혹은 외부 강사랑 따로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장점도 있어요. 뭔가 있나요? 이 조직원들 간에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 그리고 일단 환경이 변하니까 여러 가지 좀 다른 조직 쪽으로 좋은 점이 많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많죠.
그런데 단점도 있죠. 어때요? 비용이 많이 소요돼요. 그죠? 그리고 일단 업무에 공백이 생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워크숍이나 이런 트레이닝을 뭐 주말이나 쉬는 날 이렇게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업무가 공백돼요. 업무 공백을 누가 채워요? 직원이 많은 대기업에서는 그래서 이런 오프 더 잡 트레이닝을 많이 실시하긴 하지만 작은 기업이나 혹은 직원이 부족한 회사에서는 진행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70번은 1번 온 더 잡 트레이닝 OJT가 되겠습니다. 자, 71번 볼까요? 다음 주 임금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임금 관리 1번. 직원의 노동 성과를 측정하고 축적된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산정하고 지급하는 제도를 우린 성과급제라고 한다. 그렇죠. 성과에 따라서 급여 주는 거 성과급제. 맞아요. 2번. 직능급이란 직원의 직무 수행 능력에 따라서 임금의 사내격차를 만드는 체계를 말한다. 그렇죠.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이 했던 성과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만든다. 이게 바로 직능급이에요. 그래서 같은 직급에 있다 하더라도 어때요? 급여가 다 달라요. 이 사람의 성과가 있다면 같은 과장이라도 더 급여가 높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직무급은 뭐였죠, 여러분? 직무급제 아마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무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직무의 수준을 평가해야 되죠, 그죠? 직무 평가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난이도 혹은 위험도도 있겠죠? 이 일을 하려면 이게 굉장히 위험해. 혹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난이도가 있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게 높은 직무에 대해서는 어때요? 급여도 당연히 직무급으로 높게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책정했다면 직무급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임금 수준이란 기업 내 임금의 격차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것으로 직원이 받는 구체적인 임금의 구성 내용을 말한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임금 체계라는 것은 보통 지금 이것은 지금 말한 거 임금 체계를 말한 거예요. 임금 체계가 어떤 구체적인 임금을 구성하는 내용을 바로 임금 체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임금 수준은 이 사람이 얼마나 받나? 임금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말 그대로. 임금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임금 수준이다. 자, 네 번째, 임금 수준, 임금 체계, 그리고 임금 형태, 임금 형태를 임금 관리의 3대 과제라고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임금 수준, 임금 체계, 임금 형태가 임금 관리 3대 과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72번 볼까요? 다음 중 QAA, 그러니까 모니터링 담당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 능력, 그리고 모니터링 평가 능력이 요구된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2번 QAA는 텔레마케터들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아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렇죠. 뭘 통해서요? 코칭을 통해서요. 자, 3번 통화 품질 관리, 그리고 상담원 코칭, 상담 내용 등의 그런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시행한다. 맞아요. 4번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상담사와 주기적인 그룹 미팅을 수행한다. 이것은 보통 관리자, 슈퍼바이저 아시죠, 여러분? 슈퍼바이저의 역할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슈퍼바이저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아이고. 자, 슈퍼바이저는 각 팀의 보통 팀장이라고 했었거든요. 자, 이 팀장은 보통 팀원들을 몇 명 정도 함께 근무를 하나요? 10명에서 20명.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뭐 슈퍼바이저가 몇 명의 직원을 통솔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만큼 한계가 정해져 있다. 왜요? 관리 한계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 한 명이서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슈퍼바이저는 한 팀에 혹은 한 그 조직에 10명에서 20명을 관리한다. 이것은 어떠한 원칙에 의거한 것인가? 관리 한계의 원칙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73번 볼까요? 리더십의 원천이 된다고 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혹은 하지 않도록 리더의 의지와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 또는 그 능력, 우리 뭐라고 부르나요? 권력. 그래서 뭐 권력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뭐 강압적인 권력도 있었고요. 합법적인 것 혹은 중거적인 것 여러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 정답은 1번 권력이 되겠습니다.
자, 74번 볼까요? 다음 중 리더와 경영자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보통 리더와 경영자는 좀 다르다. 그래서 보면 리더는 장기적인 사고와 안목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경영자는 단기적이고 과거지향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네요. 그렇죠? 2번, 경영자는 공식 리더에 포함이 된다. 그런데 비공식 리더로는 불가능하다? 그렇진 않아요. 비공식 리더로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더는 유연한 사고로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중요시한다면 경영자는 어때요? 경직된 사고로 수직적인 의사소통을 중요시한다. 맞아요. 4번, 리더는 조직원들에게 방향을 안내하고 지도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면 경영자는 통제하거나 명령의 방식을 사용한다. 맞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텔레마케팅 조직의 효과적인 성과 보상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1번, 텔레마케터의 성과 지표는 정량적인 지표만을 활용해야 된다. 물론 보통 모니터링 평가 시트 같은 경우는 정량적으로 수치를 내리죠. 하지만 추가적으로 정성적인 것도 내립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량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네, 2번, 텔레마케터의 성과 보상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맞는 말이네요. 3번, 텔레마케터의 성과 지표는 개인의 성과 지표와 연계되어 있어야 된다. 개인이 아니라 누구요? 조직. 4번, 텔레마케터의 성과 결과에 대한 정기적인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나요?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지 않다. 정기적으로 피드백해주고 그리고 게다가 또 코칭을 진행해줘서 어때요? 계속 그분이 목표 달성할 수 있고 조금 더 전문적인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3과목의 25문제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